오늘 공부할 종목은 정리매매 종목입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안전하겠네요. 정리매매는 상장 폐지될 종목이므로 위험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MPC 플러스는 전일 시가총액이 53억 원입니다. 자본금은 32억 원이고 관리 종목인 상태로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하락하는 정리매매 종목과 다르게 MPC 플러스는 82%나 상승했습니다. 위로 사는 매수세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저처럼 궁금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종토방에서도 어떤 사람이 상패 정리매매인데 오르네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사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간단히 기업 존속가치가 없어서 상패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임원들의 횡령 배임에 의한 상패라 그들은 이미 잘리고 재판 중이고 기업 존속가치는 현 수준의 시총보다 높다고 합니다. 기업 존속가치란 뭘까?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화폐적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시점에서 기업이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가정해 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존속가치 또는 계속기업가치라고 합니다. 현재 정리매매 중인 MPC 플러스가 상승하는 이유는 적어도 시가총액 53억 원보다는 기업 존속가치가 더 높다고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리매매일지라도 현재 가격은 기업가치에 비해 너무나도 싸다는 겁니다. 싸다, 비싸다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니까요. 저평가 주식을 산다는 관점에서 MPC 플러스는 일종의 정리매매 가치 투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존속가치는 고 하는 것이고 청산가치는 스탑 하는 것입니다. 존속가치는 기업이 앞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가지는 가치를 뜻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이 미래에 계속된다고 전제하고 계산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기업의 매출액, 수주액, 경영실적, 향후 경영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책정됩니다. 반면 청산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기업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업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그 자산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초과한 때 그 초과분을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기업회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존속가치가 높다면 해당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회생법원에서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게 판단하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MPC 플러스는 기업 존속가치가 존재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MPC 플러스는 심하게 급등하는 중이거든요. 기업 가치와 시가총액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졌다는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종토방 댓글을 보면 이전 정리매매 때 많이 까인 상태에서 정리매매가 중지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정리매매를 시작해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종토방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은 564억 원이고 사원수는 1334명입니다. 그래서 댓글에서는 M&A를 노린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종토방에는 오랜 경험을 가진 정리매매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평산 차업이라고 아주 오래전 정매 종목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마 첫날 시외 폭등하고 둘째 날 최고가 찍고 무너진 걸로 아는데 60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당시 호가창가 차트를 보면 밑꼬리를 달고 장대 양봉을 뽑으러 가는데 상승률이 무려 305%입니다. 오전 12시 3분에 누군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평산 차업은 관리 종목이고 정리매매 중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134억 원이었고 매수상위 키움증권 37만 주, 매도상위 키움증권 17만 주였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순매수 20만 주인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높죠. 평산차업은 코스피 종목이었고 주식수는 480만 주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오후 2시 9분에 또 한번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이때 상승률은 무려 566%입니다. 미친 상승률이죠. 이 맛에 정리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종이 쪼가리가 되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지만 간혹가다 정말 대박 정리매매 주식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80% 수익률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큰 수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또 이런 주식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큰 돈을 넣을 강심장은 별로 없겠죠. 재미로 소액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롭습니다. 이때도 키움증권 매도 32만 주, 매수 58만 주로 대략 키움증권에서 20만 주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체결가를 보면 9시 2,400원, 9시 30분 1,985원, 10시 1,350원까지 내려갑니다. 9시에 매수했다면 1시간 뒤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다는 소리입니다. 9시에 매수한 투자자는 정말 후회 막심이었겠죠. 하지만 이내 반등하면서 오후장에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10시 30분에 1610원, 11시에 1785원, 11시 30분에 2300원이 됩니다. 9시에 체결된 그 가격대로
원상 복구했습니다. 12시에 2,800원, 12시 30분에 4,000원을 찍습니다. 평산차업의 상장 폐지 사유는 시가총액 미달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가총액 미달이라면 기업 존속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투자자들이 여겨서 그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겠지만 기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시가총액만 쪼그라든 상태라면 상대적 저평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힘 못쓰는 중국 기업 주가 하락의 상패 직전까지 2017년도에는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허위사실 공시 이슈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었죠. 상장 폐지가 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완리, 중국 원양자원 등이 상장 폐지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평산차업은 한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이때 평산차업은 시가총액 미달로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도 중국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혹시 회계부정 있는 거 아니야? 허위공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평산차업을 외면했고 주가는 하락해서 한국 증시에 상장하고 있을 실익이 사라진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결국 2015년에 상장 폐지하고 한국 증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리매매 때 너무나 저평가된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고 몰려들어 단기적으로 급등한 전적이 생겼던 것입니다. 적리매매 때 화려하게 불꽃놀이를 했던 평산차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적리매매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큰 손실을 봤던 어느 누군가의 계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리매매하는 종목이거나 적리매매를 향해 망해가는 종목을 매매하면 대부분 큰 손실로 끝납니다. 수익을 보는 건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하고 매도한 극소수의 소위 선수들 뿐입니다. 선수가 아니면 대부분 계좌는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빨간불만 보고 나도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을까 도전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전 체결 타임에 2,800원이었던 가격이 순간 급등하여 4,000원까지 오르면 지켜보던 나의 마음도 같이 두근두근하게 됩니다. 혹시 다음엔 6,000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2,800원에서 한 번에 4,000원이 됐는데 다음에 6,000원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어? 이런 논리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결말을 봐서 아시다시피 4,000원 다음 체결 가격은 하락한 3,600원이었습니다. 6,000원이 아니었죠. 물론 종가엔 4,600원으로 최고가 마감하게 됩니다. 이 당시 평산차업은 홍콩인가 중국의 재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적리매매 종목은 괜히 오르는 게 아닙니다.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요소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하는 회사인가 했더니 아웃바운드 콜센터라고 합니다. 종토방의 어떤 분은 요즘 온라인 시대에도 인건비 들여서 CRM 하는 회사가 있냐고 의문을 표합니다. MPC 플러스가 사업을 영위하는 컨택센터 사업은 IT 기술과 CRM 기법이 접합된 전문 영역이라고 합니다.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죠. 컨택센터는 과거 단순 전화 상담 업무에서 CRM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업무 영역이 확장되어 왔으며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 인터넷, 모바일, 화상 등의 다양한 접근 채널을 수용하면서 첨단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멀티 컨택 센터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HAB가 리보세라닙이 이르면 내년 1월에 간암 1차 요법으로 미국 허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는 내달 FDA에 리보세라닙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HAB 그룹은 미국의 빅파마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틱스 대표이사는 HAB 그룹이라는 우산 아래 저분자 화합물, 바이오약품, 약물 전달 시스템 등 여러 연구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그룹 하나가 사실상 미국 빅파마 하나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빅파마에서는 이런 부서들이 회사 안에 있는 것이고 HAB는 회사는 서로 다르지만 그룹 안에 관련 기능이 포진되어 있는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큰 빅파마라고 말했습니다. HAB 그룹 안에서 HAB 계열사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분업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항암제 개발 기업인 엘레바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간암을 적응증으로 한 리보세라닙의 NDA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는 동안 다른 계열사들은 HAB 그룹의 메인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 이후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입니다. HAB 생명과학이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임상 전 단계에 집중하다 비임상 CRO 기업인 HAB 바이오스텝의 유효성 연구를 의뢰해 적당한 후보를 골라내면 엘레바가 글로벌 개발을 위해 다국가 임상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밖에도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카티 치료제를, 오블라토는 교모세포증 치료제를, 리젠트리는 안구건조증 및 신경성 각막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관계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합니다. 한 대표는 바이오 사업 시작 초기에는 성장에 집중해 몸집 불리기,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며 어느 정도 진용을 갖춘 지금은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바이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M&A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보유 중인 HAB의 자산에 비해 특별히 차별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내부 검토 과정에서 많이 거절하고 있다. 추가적인 투자나 M&A를 한다면 HAB 그룹에 특별히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경우 그런 자산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
발표했습니다. 진양권 HLB 회장은 계열사 간 연구개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진양권 HLB그룹 회장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더 큰 시너지를 위해서는 계열사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계열사들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한 HBS를 활용하면서 완전한 제약바이오 그룹으로서 도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양권 HLB그룹 회장은 오늘 우리 모두는 HLB의 이름 아래 한 곳에 모였다라며 휴먼 라이프 베러라는 HLB 정신을 현장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HLB가 현대 라이프보트의 줄임말인 줄 알았는데 신약 개발 기업으로 변모한 만큼 새로운 가치를 이름에 담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